노예제를 사이에 두고 둘로 갈라진 미국. 미국 남북전쟁 1861에서 1865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사는 터전에 대한 애착은 지역 감정이 온상이 된다. 13개 식민지 연합해서 미국이라는 중국이라는 연방을 만들었지만 누구도 자기들이 터전을 연방 안에 두기를 꺼렸다. 오히려 중앙정부라는 새로운 괴물이 자신들의 삶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시간이 가면서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미국이 남부가 그랬다. 1800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남부는 똘똘 뭉쳤다. 북부 주도의 연방을 남부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마음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부의 대부 토머스 제퍼슨을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이것을 평화로운 정권 교체라고도 하고 무혈혁명이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 대통령도 남부 출신 되었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다. 남부 삶의 중심이었던 노예제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북부는 일찍 산업화의 길에 들어섰고 노예제도를 없앴다. 노예제도가 미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남부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다. 북부의 압박이 클수록 그들의 삶과 터전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해졌다. 애착이 클수록 북부에 대한 증오도 커져갔다. 1880년, 1860년 남부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공약을 걸고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건들지 않았던 남부 제도와 문화의 근간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다. 그가 에브라임 링컨이다. 링컨은 미국이라는 하나의 집이 노예제도를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진 상태로 계속해서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부는 당황했지만 항상 그랬듯이 결집했다. 만약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남부주들은 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것은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남부 사람들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짜 갈라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링컨이 당선되자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남부주들은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했다. 다음해 2월 탈퇴한 남부주들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남부연합을 결성했다. 71년을 버텨온 미합중국이 이렇게 쪼개져 버렸다. 1861년 4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중심도시 찰스턴에 위치한 작은 요새에서 남북전쟁을 여는 총성이 울렸다. 남부연합군이 연방 소유의 섬터 요새에 포격을 가하면서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물자 병력, 절대적 열세에도 남부가 전쟁을 시작한 까닭. 본격적으로 전쟁에 대비하던 남과 북은 7월 21일 워싱턴 DC 남서부 근교에 위치한 블런에서 사실상의 첫 번째 전투에 돌입했다. 각각 3만 명 규모의 병사들이 투입되었다. 워싱턴 인근에서 벌어진 전쟁이라 수많은 민간인들이 구경을 나왔다. 잘 차려입은 신사숙녀들이 소품 가방을 들고 언덕 위에서 구경했다. 오랫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미국인들은 전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궁금했던 것이다. 막상 전투가 벌어지자 모두 혼비백산이 되고 말았다. 전투는 상상했던 전쟁놀이가 아니라 비참한 살상극이었다. 수많은 병사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북군 460명, 남군 387명이 목숨을 잃었다.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되었다. 물론 전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더 끔찍해졌다. 머스켓 소총의 성능은 갈수록 정교해졌고 유효 사정거리는 800m까지 이르렀다. 미니의 볼이란 총알이 사용되면서 살상률은 더욱 높아졌다. 대포 유력은 더욱 강력해졌는데 포탄은 더 무거워졌는데도 2km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 전력은 경제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다른 산업화와 해외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인구 등으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것에서부터 병력을 충원하는 것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북부는 남부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다. 북부 연방의 인구는 1850만 명이었지만 남부 연합은 고작 550만 명 정도뿐이었다. 남북전쟁 기간 동원된 북군의 숫자는 250만 명이 넘었지만 남군은 100만 명 정도였다. 북부에 소재한 공장은 10만 개 이상이지만 남부는 2만 개 정도였다. 북부에 소재한 철도의 길이는 2만 마일이었지만 남부는 8천 마일 정도였다. 북부는 철과 패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남부는 이렇다 할 해군조차 없었다. 모든 수치로 본다면 남부는 승산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부는 무엇을 믿고 전쟁을 감행했을까?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에 비해 감성적이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훨씬 무장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가족과 고향을 지키기만 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방어적 전략으로 전쟁을 끌기만 하면 북부는 어느 순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부의 전략은 주요한 듯 했다.
남군이 사기는 높았지만 북군은 그렇지 못했다. 북부에서는 전쟁터 안팎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총사령관도 수시로 교체됐다. 외교적으로도 북군이 불리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남부연합의 우호적이었으며 남부와의 동맹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섰다. 미리 멸렬한 공방전을 지속하던 남부는 반격을 노렸다. 방어적 태세에서 벗어나 북쪽으로 진군해서 북군의 결정타를 날리고 북군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다. 그것이 남북전쟁이 기로가 된 게티스버그 전투였다.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펜실베니아의 자그마한 시골 마을 게티스버그에서 남북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전투가 벌어졌다. 5만여 명의 병사들이 사력을 내어 총력전을 벌였다. 북군은 3,100명이, 남군은 3,500명이 전사했다. 훨씬 많은 수의 남군이 포로가 되거나 실종되고 부상당했다. 결국 남군이 패배로 전투는 끝이 났다. 로버트 리 사령관이 이끈 남군은 이후 북진의 꿈을 접고 원래의 방어적 전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후 전쟁은 절대적인 수시에 몰린 남부연합군이 언제 항복하느냐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다. 남부 패배의 상징이 된 불타는 애틀랜타. 남부연합으로서는 외국과의 동맹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1863년 초에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와 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원체 몽쇄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지도자들은 자국 국민들의 여론을 우려해서 노예제도를 고수하려는 남부연합의 편에 설 수가 없었다. 이제 전쟁은 공식적으로 노예 해방을 명분으로 삼는 북부 연방과 노예제도를 지키려는 남부연합과의 전쟁이 되었다. 링컨은 때를 기다려 그가 약속했던 노예 해방령을 선언했고 그것은 전략적으로도 주요했다. 외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남부로서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이후로도 2년간 더 계속되었고 200여 차례의 전투가 벌어졌지만 남부는 계속 수세에 물렸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연방군은 미시시피주의 미시시피 강변에 위치한 빅스버그에서 남부연합군에 또 다른 결정타를 가했다. 빅스버그 승리로 연방군은 미시시피 강을 장악했다. 남군은 동부 육지와 서부 미시시피 강으로부터 압박해온 북군의 전력을 정신력 하나로 막아내야 했다. 미시시피 강을 장악한 연방군은 서부에서 남쪽으로 맹렬히 진격했다. 연방군이 서부 전선을 책임졌던 윌리엄 셔먼 장군은 서부와 남부로 이어지는 철도 요충지를 하나씩 점령하면서 남군의 수송 루트를 차단하며 압박했다. 그는 1863년 11월 25일 남부의 철도 요충지였던 테네시주의 차타누가 전투에서 승리한 후 남부의 마지막 철도 요충지였던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1864년 7월 20일부터 시작된 애틀랜타 전투는 남북전쟁 후반의 전세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투였다. 만약 애틀랜타가 무너지면 남군은 동부 내륙지대에 남하하고 있는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가 주의하는 북군의 주력 부대와 애틀랜타에서부터 북진하는 셔먼 장군의 부대 사이에 포위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남부연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다. 애틀랜타를 포기할 수 없었던 남군은 사력을 다해 도시를 지켜내고자 했다. 하지만 병력이나 물자 등에서 북군이 상대가 되지 않았던 남군은 9월 2일 애틀랜타를 포기하고 말았다. 남군은 애틀랜타를 떠나면서 기차 등에 남아있는 군수품과 탄약상자 등을 불태워버렸다. 철로를 장악당한 상태에서 그것을 운반할 수 없게 되자 적군이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없애버리기 위함이었다. 불타는 애틀랜타에 도착한 셔먼 장군은 한술 더 떠서 애틀랜타 전체를 불태워버렸다. 그렇게 해서라도 남부 사람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남부가 항복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훗날 애틀랜타 출신인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그것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속에서 불타는 애틀랜타가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불타버린 애틀랜타는 남부 패배의 상징적 의미가 되었다. 하지만 남부의 정신과 자부심은 더욱 타올랐다. 62만 명이 목숨을 잃은 처절한 내전이 종결되다. 1865년 4월 9일 버지니아주의 애퍼메톡스에서 로버트 리 장군은 율리시스 그랜트 북군 총사령에게 항복했다. 항복 조인식에서 그랜트 장군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 패배한 리 장군을 맞았다. 항복 문서에 서명한 후 리 장군은 관례에 따라 차고 있던 칼을 그랜트에게 넘겨주고자 했으나 그랜트 장군이 이를 거부했다. 남군이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리 장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리 장군과 그 부하들이 회담정을 떠나자 그랜트의 부하들이 한호성을 울렸다. 오랜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역사적 순간 아닌가. 그랜트 장군은 부하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제 그들도 연방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근대사에서 가장 처절한 내전이 종결되었다. 무려 62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투에 참가한 병사 4명 중 1명꼴로 사상자가 나왔으니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알 수 있다. 형제가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총칼을 겨눴고 육군사관학교 동기생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눴으며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전투와 멕시코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근대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었던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이렇게 막을 내린 것이다. 메톡스에서 항복주 인식이 있은 지 5일 뒤 링컨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우리 미국인 사촌이란 연극을 관람하던 대통령이 남부연합의 지지했던 존 윌크스 부스에게 일격을 당한 것이다. 포드 극장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했던 배우였고 극장의 내부 구조를 세세히 알고 있었기에 부스는 쉽게 대통령에 접근할 수 있었다. 연극의 내용을 꿰뚫고 있던 부스는 관객들이 웃음이 가장 클 때를 노려 대통령의 뒷머리에 권총을 발사했다. 그리고 대통령석 난간에서 무리 아래로 뛰어내린 그는 마치 연극의 일부인 양 무대를 가로질러 가면서 다음과 같이 했다. 시크 셈페르 티라니스. 이 말은 명원한 폭군이여라는 라틴어로 남부는 복수했다라는 뜻이다. 버지니아주의 모토이기도 했다. 부스 일당은 링컨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앤드류 존슨,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 총사령관 율리스 그랜트 등 연방의 요인들을 동시에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남부가 패배했지만 이러한 암살을 통해서 연방을 혼란에 빠뜨릴 계획이었다. 슈어드의 자택을 습격해서 그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계획에서 실패했지만 링컨을 암살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다름없었다. 남부는 복수했다라고 외친 부스의 울부짖음이 남부 사람들이 정서를 대변했다. 존슨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된 이유. 전쟁 후반부에 링컨 대통령은 전후 남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골머리를 앓았다.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급진 공화당 지도자들은 패배한 남부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할 때까지 남부를 연방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링컨은 남부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패배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을 것이기에 남부에 대한 철저한 역사 청산을 강요한다면 연방에 대한 남부의 증오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링컨은 남부가 노예 해방을 인정하고 연방 헌법을 존중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보인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남부를 포용해 연방을 재건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패배한 남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링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치 링컨의 명성을 지켜내려는 신이 존재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의 목숨을 걷어갔다고 생각한다. 만약 링컨이 그의 생각대로 남부에 대한 관용과 화해의 정신으로 재건 정책을 펼쳤다면 링컨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지만 재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실패한 지도자로 남게 될 소지가 다분했다. 링컨이 싫은 그가 그 딜레마에 빠지기 직전에 그의 목숨을 가져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링컨은 미국의 영웅으로 길이길이 남게 되었다. 이는 억지 가설이 아니다. 링컨이 뒤를 이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재건 문제의 발목이 잡혀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할 뻔했다. 탄핵은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기각되어서 가까스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존슨이 탄핵대에 서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가 링컨의 유언을 받아들여 패배한 남부를 포용해 연방을 재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탄핵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존슨은 남은 임기 동안 식물 대통령이나 다름없었다. 존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이란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그만큼 재건은 어려운 과제였다. 사실 패배한 남부는 오랫동안 그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방된 노예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했다. 클럭스 클랜 같은 KKK 급진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남부 전역에 준동했다. 이들이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남부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없었다. 흑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새벽의 미명은 보았지만 아침을 맞이하기까지는 100년이란 세월이 더 필요했다. 미국은 아직도 완전히 남북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지금까지도 남과 북의 지역구도는 크게 변함이 없다. 남과 북이 지역감정을 극복했을지 몰라도 지역정서는 여전하다. 물론 지역정서는 나쁠 것이 없다.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며 그것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에 근거한다면 지역정서는 다문화주의를 성숙시키는 주요한 자양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부심과 자만심은 그 근원은 같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남북전쟁이 남부 사람들이 자부심이 결과인지 아니면 자만심이 결과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것이다. 자부심은 자기 지역과 그 지역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면 자만심은 우리만이 미국을 미국답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미국 역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자부심과 자만심이 위태로운 이중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중주의 클라이맥스가 남북전쟁이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남북전쟁은 미국 문명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가장 중요한 창이다.